네, 저는 작년에 그 출판이 된 책 한국인을 위한 영자신문 읽기의 저자 박중현입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인 바르칠라 호주법인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한 180년 정도 된 기업이고, 그다음에 본사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 정도의 지사 법인, 그리고 뭐 연구소, 뭐 팩토리 등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에너지 섹터와 마린 섹터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 섹터에서는 이제 뭐 파워 플랜트, 뭐 발전소 건설이나 발전소에 들어가는 뭐 엔진 그런 것들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린 쪽에서는 이제 뭐 선박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석유 시추선, 뭐 크루즈선, 뭐 이런 다양한 선박들, 뭐 군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기전자 시스템들을 주로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 졸업을 하면은 거의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그때 당시 대우해양조선,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소위 조선 빅3라고 하던 그런 기업으로 많이들 가셨거든요, 선배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저희 재학생들한테. 근데 너무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지켜보면서 이런 게 정말 행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동아리 선배님을 통해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쯤에 그 어떤 이제 또 선배님 한 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이제 뭐 석박사 과정 하시고, 거기서 그 뉴욕에 이제 뉴욕 뉴저지주 항만청에 들어가셨다는 그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좀 뭔가 가슴에 뭔가 전이가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영어 공부나 이런 어떤 해외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외국으로 나간다고 뭐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히 큰 오산이고, 실제로 뭐 한국 우리 20대들이 이게 해외로 나와서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일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뭐 현지 언어 실력은 당연히 일단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저한 그 준비나 리서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최소한 1, 2년 이상의 리서치 과정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잘 이렇게 조합이 잘 되면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이제 한창 해외 취업에 이제 관심이 막 많을 시기에 그 막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나 관공서를 많이 막 검색을 많이 해보던 그런 좀 그런 일종의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CEO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기업이나 그런 관공서의 임원들을 많이 이렇게 막 이름 같은 걸 검색해서 제가 막 편지를 막 보내고 했었거든요. 예. 그 이메일 말고 실제로 국제 우편으로 막 페이퍼 레터를 막 보냈어요. 궁금한 것들 막 적어서.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답장이 올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를 보내면 하나 정도 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게 이제 답장이 하나씩 도착하면 사실 이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대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그 구직자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질문을 좀 몇 번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해외 취업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야 그런 어떤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 틀이 갖춰져 있지만, 해외 취업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사실은 조금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또 스펙에 관한 측면은 사실은 또 본인이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질문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은
그 어떤 내가 인더스트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requirement는 당연히 갖춰야 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현지 언어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기본이고, 그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좀 많이 좀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장점들을 자기만의 능력으로 편집을 잘 한다던가, 아니면 한 가지 분야의 특성을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큰 부자가 되잖아요. 사실 뭐 이게 꼭 사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취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울타리 밖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은 보는 눈이 많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옵션이 많아지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또 특히 대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내 전공 분야에만 너무 이렇게 목매지 말고, 그러니까 좀 다른 전공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좀 좋은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매니저들이 그 이력서를 보는 시간이 약 한 20-30초 정도라고 하거든요. 뭐 커버레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임프레션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이렇게 단순히 마구잡이 쓰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해당 업계의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링 업계라면 뭐 세이프티 관련 이런 이슈가 이제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되고 있고, 뭐 에너지 쪽이라면은 환경 보호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좀 나름의 개선 방안을 조금 언급을 해준다면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력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선은 뭐 당연히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조금 살짝의 그런 과장은 조금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수리하는 그런 회사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밑에 이제 블랙 포인트 중에 하나의 아이템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대 내에 레이더를 수리하는 거에 뭐 보조로 몇 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아이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없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엠플로이어 입장에서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살짝의 어떤 그 뭐 양념 정도는 저도 뭐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구직자들이 이제 그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그 가장 훌륭한 지원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면접을 저도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바이어스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의 성별, 성향, 그냥 뭐 인종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면접관들이 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선입관이 이미 지원자에 대한 선입관이 형성이 돼요.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이 딱 면접관의 머릿속에 형성이 되면 그런 선입관, 본인의 선입관을 맞추기 위해서 유도성 질문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의 선입관은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렇게. 그런 약간 함정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약간 그 인터뷰의 그런 좀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사실 그 또 심리적인 게임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면접하다가 모르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패닉에 빠지지 말 거. 왜냐하면 그 면접을 하다가 보면은
지원자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는 답을 못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두 개 정도는 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볍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면접이라는 게 뭐 10개의 질문을 하면은 뭐 내가 10개를 다 답했다고 뭐 10점 만점에 10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화상 인터뷰에 관해서는 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인터넷 스피드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스피드가 느릴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모바일 핫스팟을 오히려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그 컴퓨터에 비친 모니터를 쳐다보면 안 되고, 카메라,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응시하는 게 우선은 기본입니다. 그게 눈을 맞추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쳐다보되 이제 모니터를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상 위에 이제 내 이력서라든지 뭐 이 회사에 대한 뭐 리서치한 것들이라든지 내가 질문하고 싶은 리스트를 이렇게 다 책상에 놓고서 하거든요. 보통 그 화상 면접을 할 때. 왜냐하면 뭐 어차피 카메라로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쭉 올려놓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가 혹시나 막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고 자연스럽게 답을 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화상 면접의 장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많은 매체에서 다 하는 말인데 항상 이제 하의는 제대로 갖춰 입는 게 좋다. 직장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족 직업군에 굉장히 막 목을 많이 매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뭐 정부가 매년 이렇게 정책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내 적성을 먼저 찾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좀 약간 본질적이고 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우리 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정신이지 않습니까? 홍익인간의 뜻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또 국민교육헌장에도 보면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좀 이렇게 전 세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그런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자란 민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가 이런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원하고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저 커뮤니티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또 내가 과거에 놓치고 있었던 그런 또 것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마인드 세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전공이 내가 뭐 특정 전공을 가지고 있다고 이쪽 분야에만 막 너무 내가 눈만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기회를 살펴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포지션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경력이, 내가 지금 해당 경력이 다른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뭐 영어에서는 뭐 마케티블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특히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다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커리어 빌딩을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킬셋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단순히 뭐 크고 뭐 유명한 회사라고 해서 뭐 거기서 단순히
내가 뭐 어드민 롤을 한다면 뭐 크게 뭐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각의 크기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를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생각의 크기가 커지려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뭘 경험하는지가 결국에는 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취업이 막 급하다고 해서 그런 거에만 막 목을 매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도 보면은 왜 퀀텀 리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양자 도약이라는 게 그게 어떤 상태가 변화를 할 때 어떤 일정한 그 변화의 궤적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다가 한순간에 점프하듯이 이 상태가 딱 변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 많은 사람들 지켜봐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그런 게 정확히 그런 패턴이 드러나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내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내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은 좋은 일은 반드시 옵니다.